북풍 한설이 몰아치는 산골의 겨울밤은 짐승의 울부짖음보다 더 처절하게 뼈마디를 파고들었고, 다 헐어빠진 문풍지는 쉴 새 없이 덜컹거리며 금방이라도 떨어져 나갈 듯 위태로운 소리를 내질렀다. 바우는 얼어붙은 아랫목에 웅크리고 앉아 꺼져가는 호롱불 심지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자신의 빈 뱃속에서 들려오는 천둥 같은 소리에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마른 침을 삼켰다. 며칠째 제대로 된 곡기를 구경조차 하지 못한 탓에 눈앞이 가끔씩 핑 도는 현기증이 일었으나 그는 앙상하게 마른 손을 비비며 애써 정신을 붙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엌 아궁이에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재만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고, 흙벽 사이로 스며드는 황소바람은 거친 삼배옷을 뚫고 들어와 그의 살갗을 사정없이 꼬집어대고 있었다. 그때 집 한 구석에 덧대어 만든 허름한 돼지우리 쪽에서 꿀꿀거리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며 정적을 깼으니 그것은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생기가 넘치는 생명체의 아우성이었다. 바우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부엌 한 구석에 놓인 뒤주 뚜껑을 조심스레 열어보았으나 그 안에는 하얀 쌀알 대신 희뿌연 먼지와 쥐들이 갉아먹다 남긴 볏짚 부스러기만이 덩그러니 남아 그를 비웃는 듯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바닥을 박박 긁어보았지만 손끝에 잡히는 것은 차가운 나무 바닥의 감촉뿐이었기에 절망감은 더욱 깊어만 갔다. 미안하다 흑도나. 내 녀석 백구레를 채우기에는 내 능력이 너무나도 모자라구나. 바우는 나직이 중얼거리며 빈 바가지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마당에 쌓인 눈을 헤치고 장독대 옆에 겨우 묻어두었던 시래기 몇 줄기를 꺼내오는 바우의 손은 동상에 걸려 붉게 부어올라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터져서 피가 맺혀 있었다. 그는 부엌으로 돌아와 깨진 솥단지에 물을 붓고 시래기를 대충 찢어 넣은 뒤 산에서 캐온 숯뿌리를 으깨어 함께 끓이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죽이라기보다는 차라리 흙탕물에 가까운 몰골이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위해 마지막 남은 장작을 집어넣으며 바우는 생각했다. 이 겨울을 넘기지 못하면 늙으신 어머니도 그리고 저 먹성 좋은 흑돈이도 모두 굶어 죽고 말 것이라는 공포가 가슴을 짓눌렀다. 연기가 피어오르며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 냄새마저도 허기진 배를 자극하여 바우의 입안에는 군침이 가득 고였다. 방 안에서 콜록거리는 기침소리가 들려오자 바우는 황급히 부채질을 멈추고 문을 열어 젖혔는데 앙상하게 마른 어머니가 흐릿한 눈동자로 허공을 응시하며 헛소리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바우야, 내 아버지는 어찌 아직도 장터에서 돌아오지 않으시냐? 고기 한 근 끊어오신다더니 해가 다 저물도록 소식이 없구나. 어머니의 정신은 이미 10년 전 아버지가 살아계시던 시절에 어느 날에 머물러 있었고 바우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아버지는 조금 늦으신답니다. 대신 제가 맛있는 국을 끓이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거짓말은 혀끝에서 맴돌다가 쓴물처럼 목구멍으로 넘어갔다. 솥단지 안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시래기 죽의 냄새가 퍼지자 우리 아내 흑돈이는 더욱 격렬하게 울타리를 들이받으며 밥을 내놓으라고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바우는 다 끓인 죽을 3개의 그릇에 나누어 담았는데 가장 크고 건더기가 많은 그릇은 돼지의 몫이었고 그보다 조금 적은 것은 어머니의 몫이었으며 자신은 국물만 흥건한 작은 사발을 차지했다. 이 녀석아, 네가 우리 집 상전이다. 너라도 배불리 먹고 살을 찌워야 나중에 우리 어머니 약값이라도 하지 않겠느냐. 바우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 그릇을 들고 돼지우리로 향했다. 검은 털이 윤기 있게 흐르는 흑돈이는 주인이 다가오자 기쁜 듯이 꼬리를 흔들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여물통에 죽을 부어주기가 무섭게 흑돈이는 머리를 쳐박고 허겁지겁 먹어 치우기 시작했는데
그 개걸스러운 모습은 마치 며칠 굶은 호랑이가 먹잇감을 찢어 발기는 듯했다. 바오는 쭈그리고 앉아 돼지가 먹는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는데 묘하게도 그 모습에서 죽은 동생의 얼굴이 겹쳐 보이는 듯하여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져 왔다. 많이 먹거라. 그래야 쑥쑥 크지. 내 살이 찌는 것이 곧 내 희망이 아니겠느냐. 그는 돼지의 엉덩이를 투박한 손으로 두드려주며 중얼거렸지만 정작 자신의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져 민망함을 감출 수 없었다. 돼지가 흘리는 국물 한 방울조차 아까워 가오는 저도 모르게 입맛을 다셨다. 어머니에게 죽상을 차려드리고 바오는 자신의 몫인 묽은 국물을 단숨에 들이켰으나 그것은 허기를 달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여 오히려 텅 빈 위장을 더욱 쓰라리게 만들 뿐이었다. 따뜻한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찰나의 순간만이 그가 느낄 수 있는 유일한 행복이었고 그 뒤에는 다시금 찾아오는 지독한 추위와 배고픔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어 떨리는 손으로 겨우 국물을 떠서 입에 넣으셨고 바오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애써 참아내야 했다. 맛이 좋구나. 우리 며느리가 솜씨가 좋아. 어머니는 존재하지도 않는 며느리 칭찬을 하며 웃으셨다. 밤이 깊어지자 바람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바오는 어머니의 이불깃을 여며들인 뒤 다시 아궁이 앞으로 돌아와 꺼져가는 불씨를 살려내려 애를 썼다. 입감도 거의 바닥이 나서 내일은 새벽같이 산에 올라가 솔방울이라도 주워와야 할 형편이었으니 그의 앞날은 캄캄한 밤하늘보다 더 어둡고 막막하기만 했다. 흑돈이는 배가 부른지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데 그 평온한 숨소리가 역설적으로 바우의 불안한 마음을 더욱 부채질하는 것 같았다. 저 녀석을 팔면 쌀을 몇 가마니는 살 수 있을 텐데. 아니야. 지금 팔면 헐값밖에 못 받아. 더 키워야 해. 바우는 끊임없이 갈등하며 머리를 감싸쥐었다.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었는데 새로 부임한 현감 변학도가 탐욕스럽기가 이를 데 없어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기로 악명이 높다는 것이었다. 며칠 전 옆집 김서방네소가 세금 명목으로 관아에 끌려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우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를 느꼈었다. 만약 관아의 놈들이 우리 흑돈이를 알게 된다면 늑대 떼처럼 달려들어 빼앗아 갈 것이 분명했기에 그는 돼지우리를 더욱 꽁꽁 숨기고 밤에만 몰래 먹이를 주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산골짜기 외딴 집까지 놈들이 들이닥치지 않기만을 바오는 새벽녘이 가까워오자 한기는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바오는 얇은 이불 하나를 어머니와 나눠 덮으며 몸을 웅크렸지만 떨리는 몸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문득 잠결에 어머니가 바오의 손을 더듬더듬 찼더니 앙상한 손가락으로 그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잠꼬대 같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 새끼 배고프지? 애미가 미안하다. 다음 세상에서는 부잣집에 태어나거라. 그 말 한마디가 바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고 그는 소리 죽여 흐느끼며 베개를 적셨다. 가난은 죄가 아니라지만 이토록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형벌과도 같은 것이었다. 다음날 아침 눈보라가 그치고 햇살이 비스듬히 비쳐들었지만 세상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여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분간하기 힘들었다. 바오는 지게를 지고 산으로 향하기 전에 다시 한번 돼지우리를 살폈는데 흑돈이는 벌써 깨어나 밥을 달라며 나무 울타리를 갈가대고 있었다. 녀석의 튼튼한 이빨 자국을 보며 바오는 묘한 안도감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그래, 너라도 힘이 넘쳐야 우리 식구가 산다. 내가 어떻게든 먹을 것을 구해오마. 그는 비장한 각오로 눈 쌓인 산길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다. 산길은 험하고 미끄러웠으며 눈 속에 파묻힌 분뿌리를 찾는 것은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으나 바우는 포기할 수 없었다. 손톱이 깨지고 손가락 끝이 얼어 감각이 없어질 때까지 눈밭을 헤집던 그는 마침내 굵직한 텐덩굴 하나를 발견하곤 뛸 듯이 기뻐하며 트이즈를 시작했다. 이거면 며칠은 버틸 수 있다. 흑돈이도 좋아할 거야. 땀방울이 흘러내려 눈썹에 고드름처럼 맺혔지만 바우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희미한 생기가 돌았다. 가난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그의 처절한 몸부림은 설원 위에 깊은 발자국을 남기고 있었다. 한참을 작업하여지게 가득 싼 뿌리와 마른 나무를 채운 바우가 산을 내려오려 할 때 멀리 마을 입구 쪽에서 낯선 말발굽 소리와 함께 왁자지껄한 소음이 들려왔다. 그는 본능적으로 덤불 뒤에 몸을 숨기고 마을 쪽을 내려다보았는데 푸른 옷을 입은 포졸들이 깃발을 앞세우고 마을 어귀로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요동치기 시작했고 불길한 예감이 먹구름처럼 밀려와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설마 벌써 세금을 거들어 온 것인가? 바우는 지게를 짊어진 어깨에 잔뜩 힘을 주며 서둘러 집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집에 도착한 바우는 숨을 헐떡이며 마당에 지게를 내려놓았는데 다행히 집 주변은 아직 조용했고 어머니도 방 안에서 주무시는 듯 기척이 없었다. 그는 재빨리 흑돈이의 입에 재갈을 물리듯 진뭉치를 물려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고 돼지우리 입구를 낡은 가마니와 나무 토막으로 겹겹이 막아 위장했다. 쉿, 흑돈아. 지금부터 죽은 듯이 있어야 한다. 소리를 냈다간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야. 영문도 모르는 돼지는 억울한 듯 눈을 껌벅거렸지만 바우의 다급한 눈빛을 읽었는지 얌전히 자리에 주저앉았다. 방 안으로 들어선 바우는 어머니를 흔들어 깨우며 낮은 목소리로 당부했다. 어머니, 누가 와서 물어도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집에 먹을 것도 없고 가축도 없다고만 하셔야 해요. 어머니는 잠이 덜 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이 너무나 천진난만하여 바우의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때 대문 밖에서 거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이리 오너라. 관아에서 나왔다. 이 집의 장정은 썩 나와서 명을 받들라. 그 소리는 마치 저승사자의 호출처럼 들렸고 바우는 주먹을 불끈 쥐며 문고리를 잡았다. 문 밖에는 험상궂게 생긴 포졸 2명이 창을 들고 서 있었고 그 뒤로는 마을 이장이 곤란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내 놈이 이 집의 호주냐. 현감 사또께서 이번에 새로 부임하시어 마을의 모든 가구에 축하 세금을 부과하셨다. 당장 내놓을 곡식이나 재물이 있는지 고하거라. 포졸의 윽박지르는 소리에 바우는 넙죽 엎드려 조아렸다. 나으리 보시다시피 저희 집은 찢어지게 가난하여 쥐새끼 한 마리 살지 못하는 형편이옵니다. 제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최대한 비굴하게 고개를 땅에 쳐박았다. 포졸은 코웃음을 치며 집안을 휙 둘러보더니 닫혀있는 부엌문과 헛간 쪽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쏘아보았다. 가난한 놈들이 핑계는 제일 많지. 어디 숨겨둔 것이 없는지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포졸이 발을 쿵쿵 구르며 마당으로 들어오자 바우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만약 저들이 돼지우리를 덮고 있는 가마니를 들추기라도 한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바로 그때 흑돈이가 진뭉치를 뱉어내고 꾸에 액하는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으니 그 소리는 온 산천을 뒤흔들 만큼 컸다. 포졸들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소리가 난 쪽으로 시선이 쏠렸고 바우는 눈앞이 캄캄해지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호오라 쥐새끼는 없다더니 집채만 한 멧돼지를 키우고 있었구나. 포졸들이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돼지우리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바우는 엎드린 채 땅을 치며 통곡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쌀독은 비었어도
희망만은 채워두려 했던 그의 작은 소망이 저 탐관오리들의 발밑에서 산산이 부서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이것이 바로 바우와 흑돈이 그리고 늙은 노모에게 닥친 거대한 시련의 서막이었다. 이야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뜻한 이야기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공간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감동과 반전이 가득한 특별한 이야기를 즐겨주세요. 준비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신 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포졸들이 거칠게 가마니를 걷어내자 어둠 속에서도 윤기가 흐르는 검은 털의 흑돈이 그 웅장한 자태를 드러냈다. 녀석은 낯선 이들의 침입에 놀라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뒷걸음질 쳤지만 좁은 우리 안에선 도망칠 곳이 없었다. 포졸 중 하나가 횃불을 가까이 들이대며 돼지의 엉덩이를 툭툭 치더니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허허, 이 산골 구석에 이런 실한 물건이 숨겨져 있었을 줄이야. 가죽이 아주 두툼한 것이 기름기가 쉬쉬 흐르는구나. 그들의 눈빛은 마치 굶주린 늑대가 먹잇감을 발견한 듯 탐욕으로 번들거렸고 바우는 그 시선이 끔찍하여 몸서리를 쳤다. 바우는 포졸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나으리,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 돼지는 저희 늙으신 어머니의 목숨 줄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마저 가져가시면 저희 모자는 당장 굶어 죽고 맙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와 절망으로 뒤섞여 떨리고 있었지만 포졸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 포졸이 바우의 어깨를 발로 걷어차며 호통을 쳤다. 에이, 더러운 손 치우거라. 내 놈이 감히 관아의 영을 거역하려 드느냐. 이것은 내 놈의 사유재산이 아니라 이제부터 나라님께 바쳐질 귀한 곡물이니라. 바오는 흙바닥에 나뒹굴며 피 섞인 침을 뱉어냈다. 다른 포졸이 품에서 두루마리를 꺼내어 펼치더니 거만한 목소리로 내용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듣거라. 신임, 현감, 변학도, 사또께서 부임하신 지 달포가 지나 다가오는 생신을 맞이하여 고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큰 잔치를 벌이시기로 하셨다. 이에 관할 내의 모든 백성은 성심을 다해 축하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느니라. 바오는 귀를 의심했다. 흉년이 들어 사람들이 굶어 죽어나가는 판국의 사또의 생일잔치를 위해 세금을 걷는다니 이는 하늘이 노하고 땅이 꺼질 노릇이었다. 특히나 사또께서 돼지고기 수육을 즐겨 찾으시니 이놈은 그야말로 안성맞춤이로다. 내 놈은 운이 좋은 줄 알아라. 감히 천한 것들이 맛볼 수 없는 귀한 음식이 되어 사또님의 수라상에 오르게 되었으니 이 돼지에게도 영광이 아니겠느냐. 포졸들의 조롱 섞인 말에 바오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힘없는 백성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목구멍까지 뜨거운 것이 넘어왔지만 그는 억지로 그것을 삼켜내야만 했다. 관아에 대들었다가는 곤장 세례를 피할 수 없을 터였다. 그때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을 깬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뮬한이 나왔다. 무슨 일이냐? 누가 우리 태식이를 괴롭히는 것이냐? 어머니는 헝클어진 머리에 맨발 차림으로 흑돈이 앞을 가로막고 섰다. 그녀의 눈에는 눈앞의 포졸들이 관원이라기보다는 그저 사랑하는 손자를 해치려는 악당들로 보일 뿐이었다. 이놈들아, 내 손자 털끝 하나라도 건드렸다간 내 가만두지 않겠다. 썩 물러가거라. 노모의 앙상한 팔이 허공을 휘저으며 포졸들을 위협했지만 그것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포졸들은 기가 차다는 듯 서로를 쳐다보며 낄낄거렸다. 이 할망구가 노망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구나. 짐승을 보고 손자라니 한 포졸이 귀찮다는 듯
어머니를 옆으로 거칠게 밀치자 힘없는 노모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눈밭에 털썩 주저앉았다. 어머니 바우가 비명처럼 외치며 어머니에게 달려가 그녀를 부둥켜 안았다. 흑투성이가 된 어머니의 옷자락을 보며 바우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힘이 없다는 것이 이토록 서러운 죄란 말인가. 봐주자니 끝이 없구나. 당장 이 돼지를 끌고 가겠다. 포졸들이 돼지우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흑돈이의 귀를 잡아당기자 흑돈이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격렬하게 저항했다. 덩치 큰 돼지가 몸부림을 치자 좁은 우리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포졸 하나가 돼지 발길질에 채여 똥통에 처박히는 꼴싸나운 광경이 벌어졌다. 똥물을 뒤집어 쓴 포졸은 악을 쓰며 칼을 뽑아 들려 했지만 동료가 그를 말리며 속삭였다. 참깨나 지금 이놈을 죽여버리면 신선한 고기를 진상할 수 없네. 산채로 가져가야 사또께서 기뻐하실 게야. 소동 끝에 포졸들은 씩씩거리며 우리 밖으로 나왔다. 밤이 너무 깊은데다 돼지가 워낙 거칠어 당장 끌고 가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한 모양이었다. 우두머리 격인 포졸이 바우에게 삿대질을 하며 으름장을 놓았다. 내 놈이 내일 정오까지 이 돼지를 씻겨서 관하로 끌고 오너라. 만약 시각을 어기거나 딴 마음을 먹었다간 내 놈은 물론이고 저 미친 노파까지 옥살이를 시킬 테니 그리할라. 그들은 바우의 집에 붉은 깃발 하나를 꽂아두고는 욕설을 내뱉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포졸들이 떠난 뒤 마당에는 다시금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바우는 멍하니 서서 붉은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마치 사형 선고장처럼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내일 정오라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어머니는 여전히 흑돈이를 쓰다듬으며 우리 태식이 놀랐지 할미가 지켜줄게 라고 중얼거리고 있었다. 바우는 어머니를 부축하여 방으로 모시고 들어갔지만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처럼 어지러웠다. 방 안에 들어와 앉았지만 분노와 억울함에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대로 꼼짝없이 돼지를 뺏긴다면 그들은 땡전 한 푼 받지 못하고 굶어 죽을 것이 자명했다. 사또의 생일잔치에 내 목숨 같은 돼지를 바치고 나는 굶어 죽어야 한다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단 말인가. 바우의 시선이 벽에 걸린 낡은 낫에 머물렀다. 차라리 돼지를 죽여서 우리 식구가 배불리 먹고 죽을까 하는 극단적인 생각마저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어머니를 보라. 돼지를 태식이라 부르며 저토록 아끼시는데 내 손으로 그놈을 잡는다면 어머니는 충격으로 돌아가실지도 모른다. 바우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어 나쁜 생각을 떨쳐냈다. 그렇다고 순순히 관아에 바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뺏길 바에는 차라리 파는 게 낫다. 문득 스치는 생각에 바우의 눈이 번쩍 뜨였다. 비록 제값을 받지 못하더라도 현금으로 바꾸면 쌀이라도 몇 가마니 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당장의 끼니 걱정은 덜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이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다. 내일 정오까지 돼지를 대령하지 않으면 관아의 추적을 받을 것이고 잡히면 뼈도 못 추릴 것이다. 하지만 앉아서 죽을 날만 기다리느니 차라리 도망쳐서라도 살 길을 도모하는 것이 사내 대장부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바우는 굳은 결심을 한 듯 주먹을 꽉 쥐었다. 어머니와 함께 야반도주를 하려면 짐을 꾸려야 했지만 짐이라고 해봐야 이불 몇 채와 숟가락 몽둥이가 전부였다. 어머니, 짐을 챙기세요. 우리 여행을 떠날 겁니다. 바우의 말에 어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여행 어디로 가느냐? 태식이도 같이 가느냐? 바우는 쓰린 속을 감추며 환하게 웃어 보였다. 그럼요. 태식이가 제일 좋아하는 장터 구경도 시켜주고 맛있는 국밥도 사 먹으러 가는 길입니다. 순진한 어머니는 아이처럼 손뼉을 치며 좋아하셨다.
그 모습이 더욱 애처로워 바오는 고개를 돌려야만 했다. 바오는 부엌으로 가서 남은 시래기 죽을 끓고 모아 주먹밥을 만들었다.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식량이 될지도 몰랐다. 흑돈이에게도 남은 여물을 몽땅 부어주었다. 많이 먹어둬라. 내일은 먼 길을 걸어야 할 테니. 돼지는 주인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맛있게 밥을 먹으며 꿀꿀거렸다. 바오는 헛간 구석을 뒤져 낡은 지게를 꺼내고 튼튼한 밧줄을 챙겼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새벽닭이 울기 전 어둠이 가장 짙게 깔릴 때 마을을 빠져나가야 했다. 바오는 잠든 어머니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주름진 얼굴에 핀 검버섯이 오늘따라 더욱 짙어 보였다. 어머니, 제가 꼭 호강시켜 드릴게요. 비록 도망자 신세가 되더라도 굶기지는 않겠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어머니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었다. 바오는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나와 붉은 깃발을 뽑아 부러뜨린 뒤 눈 속에 파묻어버렸다. 관아의 권위에 대한 소심하지만 단호한 반항이었다. 그리고는 돼지우리의 문을 열고 흑돈이의 목에 줄을 매었다. 녀석은 잠결에 끌려나와 귀찮은 듯 투덜거렸지만 바오가 등을 쓰다듬어 주자 곧 얌전해졌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셈이었다. 밤하늘에는 그 담달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세상은 쥐죽은 듯 고요했다. 바오는 어머니를 지게 위에 태우고 한 손으로는 돼지의 고삐를 잡았다. 자, 가자 흑돈아. 우리의 살 길을 찾아서 눈 덮인 산길 위로 새 생명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그들의 뒤로 남겨진 발자국 위로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하여 그들의 흔적을 조용히 지워주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도주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의 시작이었다. 짖는 깨비가 섞인 눈보라는 산허리를 휘감으며 매섭게 몰아쳤고 바오의 거친 숨소리는 하얀 입김이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다. 등 뒤에 엎인 어머니의 무게는 천근만근처럼 어깨를 짓눌렀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은 죄인의 신분이 되어 야반도주를 하고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이었다. 미끄러운 산길을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집신 사이로 스며든 차가운 눈 녹은 물이 발가락을 얼어붙게 만들었으나 그는 멈출 수 없었다. 뒤따라오는 흑돈이 역시 낯선 밤길과 추위가 버거운지 연신 꿀꿀거리며 주춤거렸고 그럴 때마다 바오는 고삐를 잡아당기며 속타는 심정으로 녀석을 달래야만 했다. 조금만 더 가자 흑돈아. 여기서 멈추면 우리는 모두 죽은 목숨이다.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어둠 속에서 바오가 의지할 것이라고는 희미한 달빛과 자신의 투박한 두 다리뿐이었다. 멀리서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등 뒤의 어머니는 바오의 목을 더욱 꼭 끌어안으며 떨었고 그 떨림은 고스란히 바오의 등줄기를 타고 전해져 왔다. 애미야, 무섭다. 우리 태식이는 잘 따라오고 있느냐? 어머니의 겁먹은 목소리에 바오는 억지로 태연한 척 대답했다. 네, 아주 잘 따라오고 있어요. 녀석이 덩치값을 하느라 씩씩하게 걷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사실 흑돈이는 지쳐서 혀를 빼물고 있었지만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는 없었다.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다행히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허름한 성황당이 눈에 들어왔다. 오래전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듯 지붕은 반쯤 무너져 내리고 탱자나무 가시덤불이 입구를 막고 있었지만 지금 그들에게는 궁궐보다 더 반가운 안식처였다. 바오는 어머니를 조심스레 내려놓고 주변에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와 작은 불을 피웠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이 차가운 공기를 데우자 얼어붙었던 몸이 녹으면서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러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바오는 자신의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어머니의 차가운 발을 주물러들였다.
흑돈이도 따뜻한 온기를 느꼈는지 아궁이 옆으로 슬금슬금 다가와 털썩 주저앉았다. 검은 털 위로 하얗게 내려앉았던 눈들이 녹아내리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녀석은 기분 좋은 듯 콧소리를 내며 눈을 가늘게 떴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어머니가 품속을 뒤적거리더니 꼬깃꼬깃하게 접힌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세월의 때가 묻어 본래의 색을 잃어버린 아주 낡고 해진 비단 주머니였다. 바오는 그것이 무엇인지 의아해하며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어머니, 그게 뭡니까? 어디서 그런 것을 챙기셨어요? 그런 거더라니는 어머니는 바오의 물음에는 대꾸도 하지 않고 손짓으로 흑돈이를 불렀다. 이리 오너라, 내 강아지. 할미가 우리 태식이 주려고 고이 간직해둔 것이 있다. 흑돈이가 킁킁거리며 다가가자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비단 주머니를 돼지의 목에 걸어주려 애를 썼다. 주머니 끈이 짧아 굵은 돼지 목에 잘 걸리지 않자 바우가 한숨을 쉬며 거들어야 했다. 어머니 돼지 목에 웬 주머니입니까? 녀석이 거추장스러워할 텐데요.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엄숙했다. 이건 내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실 때 내가 정표로 드렸던 부적이란다. 이걸 지니고 계셔서 그 난리통에도 살아 돌아오셨지. 우리 태식이도 먼 길 가는데 혹시라도 길을 잃거나 해코지당하지 말라고 주는 게야. 어머니의 눈가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다. 망령이 들었다고는 하나 자식을, 비록 돼지를 자식으로 착각하고 있지만 생각하는 어미의 마음만은 온전한 정신일 때보다 더 지극했다. 바우는 가슴 한구석이 찡해져 오는 것을 느끼며 어머니가 하시는 대로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비단 주머니는 낡아서 실밥이 터져 있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꽤나 고급스러운 자수가 놓여 있었던 흔적이 보였다. 붉은색 바탕에 금실로 학과 구름이 수놓아져 있었는데 지금은 때가 타서 거무튀튀하게 변해 있었다. 바우는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주워오신 물건인가 보다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가난한 소장농이었던 아버지가 이런 귀한 물건을 가지고 있었을 리 만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이 낡은 주머니가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인 듯 했다. 목에 붉은 주머니를 매단 흑돈이는 처음에는 낯선 감촉에 고개를 흔들며 떼어내려 했으나 어머니가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자 이내 잠잠해졌다. 묘하게도 그 낡은 주머니가 돼지의 검은 털과 어우러지니 마치 귀한 집안의 애완동물처럼 우스꽝스러우면서도 기품 있어 보였다. 아이고, 우리 장손, 이제야 폼이 나는구나. 어딜 가도 기죽지 말고 당당해야 한다. 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듯 흑돈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연신 웃음을 터뜨렸다. 바오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경에 사로잡혔다. 어머니는 저 돼지를 손자처럼 아끼며 행운을 빌어주고 있는데 정작 아들인 자신은 날이 밝는 대로 저놈을 장터에 팔아넘길 생각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죄책감이 가시처럼 목에 걸려 넘어가지 않았다. 내가 과연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어머니가 제정신이 돌아오시면 나를 얼마나 원망하실까?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감성만으로는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었고 관아의 추적을 피할 수도 없었다. 모닥불이 사그라들고 사방이 고요해지자 바오는 다시금 현실적인 계산을 하기 시작했다. 장터까지는 꼬박 반나절 거리다. 해가 뜨기 전에 읍내 근처까지 가야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어. 그리고 장이 서자마자 제일 먼저 돼지를 팔아야 한다. 흑돈이의 덩치가 워낙 커서 눈에 띄기 쉬웠기에 최대한 빨리 처분하고 쌀과 약재를 사서 다른 마을로 숨어들어야 했다. 바오는 흑돈이의 목에 걸린 주머니를 보며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미안하다, 흑돈아. 그 주머니가 내 몸값을 조금이라도 더 올려주면 좋겠구나. 어머니는 불기운에 노곤해지셨는지 흑돈이의 등에 기대어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돼지 역시 어머니의 체온을 느끼며 스르르 눈을 감았다. 서로를 의지하며 잠든 노모와 짐승의 모습은 기이하면서도 평화로워 보였다. 바우는 잠들지 않으려 허벅지를 꼬집으며 보초를 섰다. 밖에서는 바람소리가 잦아들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 폭풍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다. 만약 이 계획이 틀어진다면 그들에게 남은 미래는 차가운 감옥 바닥뿐일 것이다. 문득 바우는 아버지를 떠올렸다. 평생 땅만 파다가 허리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아버지. 그가 남긴 유산이라고는 빚더미와 이 가난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는 저 낡은 주머니를 아버지의 분신처럼 여기고 있었다. 아버지는 대체 어떤 분이셨을까? 바우는 흐릿한 기억 속의 아버지를 더듬어 보았지만 늘 지쳐서 굽은 등과 흙투성이 손밖에는 생각나지 않았다. 어쩌면 저 주머니에는 바우가 모르는 아버지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이 스쳤다. 새벽이 가까워오자 동쪽 하늘이 검푸르게 변하기 시작했다.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었다. 바우는 아쉬운 듯 하다 남은 불씨를 흙으로 덮어 끄고 어머니를 깨웠다. 어머니, 이제 가야 해요. 장터에 가서 국밥 드셔야죠. 어머닌 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나시더니 제일 먼저 흑돈이의 목에 걸린 주머니부터 확인하셨다. 그래, 우리 태식이도 밥 먹으러 가자꾸나. 다행히 밤새 돼지도 기운을 차렸는지 벌떡 일어나 기지개를 켰다. 다시 길을 나서는 그들의 발걸음은 어제보다 한결 무거웠지만 눈빛만은 결연했다. 눈 덮인 산길을 내려가며 바우는 힐끔 뒤를 돌아보았다. 그들이 잠시 머물렀던 성황당이 아침 안개 속에 희미하게 멀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그들의 고달팠던 과거가 멀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안락했던 고향과의 영원한 이별을 고하는 것 같아 가슴이 시려왔다. 이제 그들 앞에는 알 수 없는 운명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산 아래로 내려오자 제법 넓은 신장로가 나타났다. 여기서부터는 사람들의 왕래가 있을 수 있으니 더욱 조심해야 했다. 바우는 흑돈이의 덩치를 가리기 위해 미리 준비해둔 거적대기를 돼지 등 위에 덮어 씌웠다. 붉은 비단 주머니가 거적대기 사이로 살짝 삐져나와 달랑거렸지만 바우는 그것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멀리서 읍내의 아침을 알리는 닭구름 소리가 들려왔다. 자, 이제부터는 뛰다시피 가야 합니다. 관아놈들이 쫓아올지도 몰라요. 바우는 고삐를 바짝 쥐고 걸음을 재촉했다. 흑돈이도 주인의 긴박함을 느꼈는지 군말 없이 빠른 걸음으로 따라왔다. 읍내로 향하는 길목에는 아직 인적이 드물었지만 바우의 심장은 도둑질을 하러 가는 사람처럼 쿵쾅거렸다. 과연 오늘 장터에서 흑돈이를 무사히 팔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불안과 희망이 교차하는 새벽길 위로 새 생명의 끈질긴 여정이 이어지고 있었다. 날이 완전히 밝아오자 읍내로 향하는 큰 길가에는 희뿌연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다. 바우는 행여나 관아의 포졸들과 마주칠까봐 갓을 푹 눌러쓰고 거적을 덮어 씌운 흑돈이의 고삐를 바짝 잡아 끌며 걸음을 재촉했다. 등 뒤에 어머니는 밤샘 이동에 지치셨는지 지게 위에서 꾸벅꾸벅 졸고 계셨고 흑돈이 역시 배가 고픈지 자꾸만 길가의 마른 풀 쪽으로 고개를 돌려 바우의 애를 태웠다. 제발 좀 가자. 이 녀석아, 장터에 가면 맛있는 콩깍지를 사주마. 바우는 속으로 천불이 났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고 돼지를 어르고 달랬다. 그때 길 한복판에 거무튀튀한 물체 하나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것이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남루한 옷차림의 노인 하나가 눈 녹은 진창 위에 대자로 뻗어 코를 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진동하는 술 냄새가 어찌나 독한지 심리 밖에서도 취할 지경이었다. 바우는 혀를 차며 노인을 피해 지나가려 했다. 제 코가 석자인 마당에 술주 정뱅이 노인까지 챙길 여유는 없었다. 팔자도 좋군. 이 엄동설안에 길바닥에서 잠을 자다니. 그는 애써 외면하며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몇 걸음 떼지 못하고 바우의 발목을 잡은 것은 어머니의 잠꼬대 같은 목소리였다. 바우야, 저 어르신 춥겠다. 그냥 가면 벌 받는다. 어머니는 꿈속에서도 자비로웠고 그 말은 바우의 양심을 정통으로 찔렀다. 바우는 한숨을 푹 내쉬며 멈춰섰다. 저대로 두면 얼어 죽거나 지나가는 말발굽에 치일 것이 뻔했다. 에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바우는 투덜거리며 다시 노인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이보시오, 노인장.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얼어 죽습니다. 바우가 노인의 어깨를 흔들자 노인은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웅얼거렸다. 술 더 가져와. 내 아직 안 취했다. 노인은 눈도 뜨지 않은 채 바우의 옷자락을 잡고 늘어졌다. 바우는 억지로 노인을 일으켜 세웠지만 노인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자꾸만 옆으로 쓰러지려 했다. 뼈만 앙상한 줄 알았는데 막상 부축해보니 젖은 소미불처럼 무거웠다. 노인은 개슴츠레한 눈을 뜨더니 바우를 빤히 쳐다보았다. 초점 없는 눈동자였지만 그 깊은 곳에는 묘하게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예리함이 스쳐 지나갔다. 자네는 누군가 내 단잠을 깨운 무례한 놈이로구나.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이었다. 바우는 기가 찼지만 꾹 참으며 대꾸했다. 지나가던 나그네입니다. 길바닥에서 객사하실까봐 깨운 것이니 정신 차리고 댁으로 가시죠. 그때 얌전히 있던 흑돈이가 노인에게 다가가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낯선 사람을 경계하던 녀석이 웬일인지 노인에게는 적개심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친근하게 주둥이를 비벼댔다. 노인은 돼지의 행동에 껄껄 웃으며 흑돈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오호, 이 녀석 참 영물일세. 사람보다 짐승이 낫다더니 날 알아보는구나. 노인의 더러운 손이 돼지의 이마를 거쳐 목덜미에 닿았을 때 그의 시선이 거적 사이로 삐져나온 붉은 비단 주머니에 머물렀다. 돼지 목에 웬 비단 주머니인가. 꼴을 보아하니 촌부의 돼지 같은데 목에 건 것은 대감댁 안방마님 물건이로구나. 노인의 예리한 지적에 바우는 화들짝 놀라며 돼지를 뒤로 숨겼다. 노노망난 어머니가 장난삼아 걸어둔 것입니다. 별거 아니니 신경 끄시죠. 바우는 식은땀이 흘렀다. 혹시라도 이 노인이 도적대와 한패라면 큰일이었다. 하지만 노인은 그저 흥미롭다는 듯 빙그레 웃을 뿐이었다. 이보기 젊으니 내가 다리에 힘이 풀려 걸을 수가 없으니 읍내까지만 좀 데려다 주게나. 내 술값은 갚아주지 못해도 말동무는 해줄 수 있네. 노인은 뻔뻔하게 바우의 팔에 매달렸다. 등에는 어머니를 업고 지게를 지고 한 손에는 돼지 고삐를 쥐고 다른 한쪽 팔에는 술 취한 노인까지 매달고 가야 하다니 바우의 신세가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뿌리칠 수도 없는 노릇이라 바우는 울며 겨자먹기로 노인을 부축하여 다시 걷기 시작했다. 길을 걷는 내내 노인은 쉬지 않고 떠들어댔다. 요즘 고을원님이 새로 와서 아주 살맛난다지. 백성들 고열을 짜내서 잔치를 벌인다는데 자네도 그 잔치에 가는 길인가? 노인의 뼈있는 농담에 바우는 가슴이 뜨끔했다. 저는 그저 장에 물건을 팔러 가는 길입니다. 나라 시리야. 윗분들이 알아서 하시겠지요. 바우는 최대한 말을 아끼며
걸음을 재촉했지만 노인은 자꾸만 바우의 속을 긁는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자네 왜 그리 급하게 걷나? 꼭 쫓기는 사람처럼 말이야. 등 뒤에 식은땀이 흥건하네 그려. 노인이 킬킬거리며 바우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바우는 짐짓 화를 내며 쏘아붙였다. 어르신 취하셨으면 조용히나 가십시다. 장이 파하기 전에 도착해야 한단 말입니다. 노인은 바우의 호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품에서 낡은 부채를 꺼내 붙이며 딴청을 피웠다. 이 엄동설 안에 부채질이라니. 정말 미친 노인네가 분명했다. 그들이 고개 하나를 넘자 멀리 읍내의 전경이 눈에 들어왔다. 장날이라 그런지 벌써부터 사람들로 북적이는 것이 보였다. 바오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불안감이 밀려왔다. 저 많은 인파 속에서 포졸들의 눈을 피해 돼지를 팔아야 한다. 그때 노인이 갑자기 흑돈이의 엉덩이를 툭 치며 말했다. 이 돼지 아주 귀한 상일세. 오늘 장터에 내놓으면 큰 사단이 나겠어. 대박이 나거나 쪽박을 차거나. 바오는 노인의 말이 불길하게 들렸지만 무시했다. 어르신, 다 왔습니다. 이제 저는 갈 길을 갈 테니 어르신도 갈 길 가십시오. 바오는 읍내 입구에서 노인을 떼어내려 했다. 하지만 노인은 끈질기게 따라붙었다. 야박하게 그러지 말게. 내 자네가 돼지 파는 것을 좀 도와주지. 내가 또 흥정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 노인은 막무가내로 흑돈이의 곱비를 나눠 잡았다. 실랑이를 벌이는 와중에 흑돈이가 갑자기 멈춰서서 노인의 주머니 쪽을 킁킁거렸다. 노인의 품에서 말린 육포 조각 하나가 툭 떨어졌다. 흑돈이는 재빨리 육포를 주워 먹고는 기분이 좋아졌는지 꼬리를 살랑거리며 노인을 따르기 시작했다. 허허, 이 녀석이 뇌물을 좋아하는구나. 역시 관아에 들어갈 자질이 있어. 노인의 농담 속에 뼈가 들어있는 듯했다. 바우는 어쩔 수 없이 이 이상한 노인과 함께 장터로 들어서게 되었다. 장터 입구에는 이미 포졸들이 몇 명 배치되어 오가는 사람들을 검문하고 있었다. 바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대로 들어가다간 걸린다. 그가 주춤거리자 노인이 갑자기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에헤라디야, 태평성대로구나. 삿도 나으리 만수무강하시옵고. 노인의 돌발 행동에 포졸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다. 어라, 저 미친 영감쟁이는 또 뭐야? 포졸들이 혀를 차며 노인에게 다가왔다. 바우는 이 틈을 타 고개를 숙이고 재빨리 포졸들의 뒤쪽으로 빠져나갔다. 노인이 일부러 소란을 피워 시선을 끈 것일까? 바우는 뒤를 돌아보았지만 노인은 포졸들에게 둘러싸여 횡설수설하며 춤을 추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나중에 만나면 국밥이라도 한 그릇 대접해드립죠. 바우는 마음속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며 복잡한 장터의 인파 속으로 흑돈이를 끌고 사라졌다. 이것이 그 기묘한 인연의 시작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읍내 장터는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닷새마다 열리는 큰 장날인데다 설 대목을 앞두고 있어 인근 고을의 장사치들과 구경꾼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던 것이다. 시끌벅적한 흥정소리, 엿장수의 가위질 소리, 소와 닭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귀가 멍멍할 지경이었고 국밥집 솥단지에서 피어오르는 구수한 연기가 허기진 바우의 코를 사정없이 자극했다. 바우는 흑돈이가 행여나 사람들에게 치일세라 밧줄을 짧게 잡고 가축시장이 있는 구석진 곳으로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다. 등 뒤의 어머니는 낯선 소음에 놀라신 듯 바우의 등짝에 얼굴을 파묻고 계셨다. 가축시장 어귀에 자리를 잡자마자 흑돈이의 거대한 덩치는
단박에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아무리 거적대기로 가리려 해도 툭 튀어나온 퉁퉁한 엉덩이와 지나가던 소장수가 걸음을 멈추고 혀를 내둘렀다. 그놈 참 실하게도 생겼네. 멧돼지랑 교접이라도 시킨 게요. 덩치가 황소만하구먼.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며 흙돈이를 구경하기 시작했고 바우는 불안한 마음에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푹 숙였다. 구경만 하지 마시고 싸게 드릴 테니 얼른 사가시오. 그때 기름때에 쩐 앞치마를 두른 험상궂은 푸주한 백정 하나가 인파를 헤치고 나타났다. 그는 흙돈이의 옆구리를 쿡 찔러보고는 입맛을 다시며 물었다. 이봐, 젊은이 이 돼지 얼마에 팔 텐가? 고기양은 꽤 나오겠는데 너무 늙어서 질기진 않을까 걱정이네. 푸주아는 트집을 잡으며 값을 깎으려 들었다. 바우는 흥정할 시간조차 아까웠다. 제 값은 안 바랍니다. 쌀 2가마니 값만 쳐주십시오. 급한 사정이 있어 그럽니다.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푸주안의 눈이 번쩍 뜨였다. 쌀 2가마니 좋네. 내가 당장 사지. 거래가 성사되려는 찰나 장터 입구 쪽에서 길 비켜라 관아에서 행차하신다 하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순식간에 장터에 소음이 잦아들고 사람들이 홍해 갈라지듯 양옆으로 물러섰다. 푸른 쾌자를 걸치고 육모방망이를 든 포졸들과 이방이 위세 등등하게 걸어오고 있었다. 그들은 좌판을 벌인 상인들에게서 생선이며 과일, 포목 등을 닥치는 대로 걷어들이고 있었는데 명목은 진상이었으나 실상은 약탈이나 다름없었다. 바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들이닥치다니. 바우는 황급히 푸주안에게 손을 내밀었다. 돈부터 주십시오. 빨리요. 하지만 눈치 빠른 푸주안은 관아 사람들을 보더니 슬그머니 뒷걸음질을 쳤다. 아니, 잠시만. 관아놈들이랑 얽히면 골치 아픈데. 푸주안이 머뭇거리는 사이 매의 눈을 가진 이방이 인파 속에 우뚝 솟은 흙돈이를 발견하고야 말았다. 이방의 입꼬리가 비열하게 올라갔다. 저 검은 돼지 아주 탐스럽구나. 사또 생신상에 올릴 돼지 머리로 딱이겠어. 이방의 손짓에 포졸들이 우르르 바우 쪽으로 몰려들었다. 바우는 흙돈이의 앞을 가로막으며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도망칠 곳은 없었다. 이놈아, 관아의 높으신 분이 이 돼지를 점지하셨다. 썩줄을 넘기거라. 포졸 하나가 흙돈이의 고삐를 낚아채려 했다. 바우는 필사적으로 줄을 잡아당기며 외쳤다. 안 됩니다. 이건 제 어머니 약값입니다. 이미 팔기로 약조가 된 물건이란 말입니다. 뭐라 감히 관아의 물건을 사사로이 거래하려 해. 이방이 코웃음을 치며 다가왔다. 내 놈 꼴을 보니 세금도 안 내고 도망친 놈 같구나. 괘씸한지고. 여봐라. 당장 저 돼지를 압수하고 이놈을 형틀에 묶어라. 이방의 호령이 떨어지자 포졸들이 곤봉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바우는 온몸으로 돼지를 감싸 안으며 저항했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 도둑놈들아. 그의 처절한 절규가 장터에 메아리 쳤다. 소란이 커지자 지게 위에서 자고 있던 어머니가 깨어났다. 눈앞에서 포졸들이 아들을 때리고 돼지를 끌고 가려는 광경을 목격한 어머니는 순간적으로 눈이 뒤집혔다. 이 나쁜 놈들아. 우리 태식이 내놓아라. 어머니는 지게에서 굴러떨어지듯 내려오시더니 앙상한 몸으로 포졸의 팔을 물어뜯었다. 아, 이 미친 할망구가 팔을 물린 포졸이 비명을 지르며 어머니를 거칠게 밀어버렸다. 어머니가 힘없이 바닥에 나뒹굴자 바우의 이성이 툭 하고 끊어졌다. 어머니 바우가 포졸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다른 포졸들이 그를 에워싸고 몽둥이질을 시작했다. 퍽퍽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바우가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발만 동동 구를 뿐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이가 없었다. 그것이 힘없는 백성들의
서글픈 현실이었다. 그때였다. 바우가 쓰러지고 어머니가 통곡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흑돈이가 갑자기 낮고 굵은 소리로 그르렁거렸다. 녀석의 눈빛이 붉게 충혈되더니 목에 걸린 낡은 비단 주머니가 격렬한 숨 때문에 달랑거렸다. 흑돈이는 더 이상 순한 가축이 아니었다. 주인의 피 냄새를 맡은 짐승의 야성이 깨어난 것이다. 녀석이 앞발로 땅을 파헤치자 흙먼지가 일었고 팽팽하게 당겨진 밧줄이 툭 하고 끊어졌다. 꾀액 천지를 진동시키는 흑돈이의 포효에 포졸들이 흠칫 놀라 물러섰다. 돼지는 거대한 몸집을 날려 가장 가까이 있던 포졸을 들이받았다. 포졸은 집단처럼 허공을 날아 좌판 위로 처박혔다. 갑작스러운 괴력의 장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고 물건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저 돼지가 미쳤다. 쏴라, 활을 쏴라. 당황한 이방이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좁은 시장통에서 활을 쏠 공간은 없었다. 흑돈이는 미친 듯이 날뛰며 포졸들을 차례로 들이받고 밟고 물어뜯었다. 그것은 마치 주인을 대신하여 세상의 부조리에 항거하는 듯한 몸부림이었다. 바우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날뛰는 흑돈이를 바라보았다. 도망가, 흑돈아. 그런 제발 도망가. 그는 마음속으로 빌었지만 입 밖으로는 신음소리만 새어나왔다. 쓰러진 바우의 곁을 지키려는 듯 흑돈이는 포졸들을 쫓아낸 뒤 다시 바우의 곁으로 돌아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앞을 가로막고 섰다. 그 모습은 마치 전장을 지키는 호위무사와도 같았다. 장터 한복판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흥분한 흑돈이가 내뿜는 거친 콧김은 하얀 연기가 되어 뿜어져 나왔고 붉게 충혈된 눈은 당장이라도 눈앞의 적들을 들이받을 기세로 번들거렸다. 녀석의 목에 걸린 낡은 비단 주머니는 그 격렬한 움직임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대롱거리며 묘하게도 흑돈이에게 신비로운 기운을 더해주고 있었다. 포졸들은 칼과 창을 겨누고 있었지만 집채만한 돼지의 기세에 눌려 섣불리 다가가지 못하고 주춤거렸다. 뭐뭐 하느냐, 저 짐승놈을 당장 잡지 않고. 이방이 먼 발치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잔뜩 묻어 있었다. 한 용감한 포졸이 애타는 기합과 함께 곤봉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하지만 흑돈이는 날렵하게 몸을 비틀어 공격을 피하더니 곧바로 포졸의 정강이를 들이받았다. 아악 외마디 비명과 함께 포졸이 허공으로 붕 떠올라 근처에 있던 건어물 좌판 위로 처박혔다. 와르르 무너진 명태더미 속에 파묻힌 포졸은 꼴사납게 허우적거렸고 그 모습을 본 구경꾼들 사이에선 비명과 함께 묘한 통쾌함이 스쳐 지나갔다. 흑돈이는 멈추지 않고 방향을 틀어 옆에서 틈을 노리던 다른 포졸에게 돌진했다. 마치 성난 황소와도 같은 파괴력이었다. 이번에는 흑돈이가 젓갈독을 들이받았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독이 깨지면서 시뻘건 젓갈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얼굴에 새우젓 범벅이 된 포졸들은 눈이 따가워 비명을 지르며 뒹굴었고 바닥은 미끈거리는 젓갈 때문에 걷기조차 힘들게 되었다. 뒤따라 달려오던 포졸들이 줄줄이 미끄러져 넘어지며 엉덩방아를 벅는 꼴은 가히 가관이었다. 아이고 내 허리야. 장터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고 사람들은 혼란 속에서도 이 통쾌한 활극에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흑돈이는 그 혼란의 중심에서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다.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던 바우는 흐릿한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평소에는 그저 먹을 것만 밝히고 잠만 자던 게으른 돼지인 줄만 알았는데 주인을 지키기 위해
저토록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바우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다. 흑돈아, 안 돼. 그러다 죽어. 그는 쉰 목소리로 불렀지만 장터의 소음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흑돈이는 바우와 어머니가 있는 쪽으로 뒷걸음질 치며 포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벽 같은 방어 태세를 취했다. 그것은 짐승의 본능을 넘어선 어떤 숭고한 의리처럼 보였다. 이 멍청한 놈들아, 활을 쏘아라. 아니, 그물을 가져와라. 저놈을 산채로 잡아야 한다. 이방은 돼지가 상할까봐 활을 쏘라는 명령을 취소하고 그물을 가져오라고 닥달했다. 곧이어 포졸들이 인근 어물전에서 빌려온 굵은 그물을 들고 흑돈이를 포위하기 시작했다. 사방에서 좁혀오는 포위망에 흑돈이도 긴장한 듯 낮게 그르렁거리며 꼬리를 말았다. 녀석은 바울을 한번 돌아보더니 마치 걱정 마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그리고는 가장 약해 보이는 쪽을 향해 마지막 돌진을 감행했다. 하지만 수적 열쇠는 어쩔 수 없었다. 흑돈이가 한 포졸을 들이받고 포위망을 뚫으려는 순간 위에서 덮쳐온 거대한 그물이 녀석의 몸을 담아맸다. 잡았다. 줄을 당겨라. 포졸들이 일제히 그물 끝을 잡아당기자 흑돈이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녀석은 그물 속에서 발버둥치며 벗어나려 했지만 그럴수록 그물코는 더욱 단단하게 몸을 조여왔다. 꾸에 액괴. 흑돈이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장터 하늘을 찢어놓을 듯 울려 퍼졌다. 안 돼. 우리 태식이 놓아줘라. 바닥에 쓰러져 있던 어머니가 기어가서 그물에 갇힌 흑돈이를 껴안았다. 어머니는 몽둥이질을 당해 헝클어진 머리칼을 하고서도 오직 돼지를 보호하겠다는 일념으로 자신의 몸을 던진 것이다. 포졸들이 어머니를 떼어내려 발길질을 했지만 어머니는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아.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바우 역시 피를 토하며 소리쳤다. 결국 포졸들은 어머니와 바우를 강제로 떼어내고 오랏줄로 꽁꽁 묶었다. 흑돈이 역시 네 다리가 묶여 꼼짝달싹 못하게 되었다. 한바탕 난리가 지나간 장터에는 부서진 좌판과 널브러진 물건들 그리고 깨진 독 조각들이 흉물스럽게 남아있었다. 이방은 흑투성이가 된 옷을 털며 바우에게 다가와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감히 관아에 대항해. 내 놈들은 국법을 어긴 대역죄인이다. 사또께서 친히 심판하실 테니 그리 알라. 포졸들은 바우와 어머니 그리고 흑돈이를 질질 끌고 관아로 향했다. 구경하던 백성들은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고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들을 배웅할 뿐이었다. 어떤 아낙네는 옷소매로 눈물을 훔치기도 했고 어떤 노인은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다. 힘없는 자들의 비극은 늘 그렇듯 침묵 속에 묻혀가고 있었다. 바우는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어 피가 흘렀지만 묶인 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 소란스러운 군중 속에서 유독 침착한 눈빛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이가 있었다. 바로 아까 길에서 만났던 그 술 주정뱅이 노인이었다. 그는 장터 국밥집 평상에 비스듬히 누워 표주박에 든 막걸리를 홀짝거리며 끌려가는 바우 일행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풀려있지 않았고 매서운 빛이 감돌았다. 노인은 품속에서 낡은 마패를 만지작거리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허허 돼지가 사람보다 낫다더니 판이 아주 재미있게 돌아가는구나. 변학도 내 놈의 잔치상이 아주 볼만하겠어. 관아로 끌려가는 길 흑돈이는 묶인 채 수레에 실려가면서도 고개를 들어 바우를 찾았다. 바우와 눈이 마주치자 녀석은 슬픈 듯이 꿀꿀거렸다. 바우는 눈물이 앞을 가려
흑돈이를 제대로 볼 수 없었다. 미안하다, 흑돈아. 내가 힘이 없어서 너를 지키지 못했구나.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다. 흑돈이의 목에는 여전히 어머니가 걸어준 붉은 비단 주머니가 흙먼지 속에서도 끈질기게 붙어 있었다. 그것은 마치 다가올 반전을 예고하는 붉은 깃발처럼 바람에 나부꼈다. 관아의 높은 소슬대문이 위압적으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안에서는 흥겨운 풍악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바우 일행의 비명과 신음소리는 저 담장 너머의 쾌락에 묻혀버릴 운명인 듯했다. 하지만 바우는 이를 악물었다. 죽더라도 어머니와 흑돈이만은 살려야 한다. 그의 눈빛은 절망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관아의 앞마당은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진 청사초롱 아래서 흥청망청한 술판이 벌어지고 있었다.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와 향긋한 술 냄새가 진동했고 기생들의 교태 섞인 웃음소리와 풍악소리가 담장을 넘어 하늘을 찌를 듯했다. 포승줄에 묶여 끌려온 바우와 어머니, 그리고 흑돈이는 그 화려한 잔치판 한 구석에 짐짝처럼 내동댕이 쳐졌다. 피투성이가 된 바우의 몰골과 비단옷을 입은 양반들의 모습은 지옥과 극락만큼이나 잔인하게 대조적이었다. 바우는 무릎이 깨지는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고개를 조아렸다. 상석에 비스듬히 기대앉은 신임 현감 변학도는 이미 술이 거나하게 취해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기름기 번들거리는 입가에 묻은 술을 소매로 대충 닦아내며 귀찮다는 듯 눈을 가늘게 뜨고 죄인들을 내려다보았다. 어느 안전이라고 소란인가. 내 생신 잔치에 재수없게 피를 보는구나. 그의 목소리는 나른했으나 그 속에 담긴 살기는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다. 이방이 쪼르르 달려나가 머리를 조아리며 고했다. 사또 나으리 이놈들이 장터에서 세금 납부를 거부하고 관원들을 폭행한 대역죄인들이옵니다. 호, 저 파리, 목숨만도 못한 것들이 관아에 대항을 했다. 변학도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껄껄 웃더니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을 바우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졌다. 쨍그랑 술잔이 바우의 이마에 맞고 깨지며 붉은 피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바우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묵묵히 견뎌냈다. 사또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오나 저 돼지는 저희 노모의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제발 돼지만은 살려주십시오. 바우는 땅바닥에 이마를 뚜시며 읍소했다. 하지만 변학도의 시선은 바우가 아닌 그 옆에 묶여 씩씩거리고 있는 흑돈이에게 꽂혀 있었다. 저것이 그 난동을 부렸다던 돼지로구나. 허덩치가 남산만한 것이 아주 먹음직스럽게 생겼어. 변학도는 혀를 차며 입맛을 다시었다. 여봐라, 잔치에 고기가 부족하던 참이다. 당장 저 돼지를 잡아서 수육으로 대령하거라. 내 저놈의 간을 씹어 먹어야 직성이 풀리겠구나. 그의 명령은 추상 같았고 자비란 눈 씻고 찾아볼 수도 없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관아의 백정들이 시퍼런 칼을 갈며 흑돈이에게 다가갔다. 그 서슬퍼런 칼날을 본 어머니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안 돼. 우리 태식이 죽이지 마라. 이놈들아. 어머니가 흑돈이 쪽으로 기어가려 하자 포졸들이 발길질로 어머니를 걷어찼다. 어머니는 흙바닥에 나뒹굴며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토해냈다. 그 처참한 광경에 잔치를 즐기던 몇몇 손님들조차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지만 변학도는 오히려 그 상황을 즐기는 듯 박장대소했다. 재밌구나. 아주 재미있어. 짐승을 자식이라 부르는 미친 노파와 그 장단에 춤추는 효자라니. 이보다 더 좋은 구경거리가 어디 있겠느냐. 변학도는 잔을 다시 채우며 명령했다. 저놈들이 보는 앞에서
돼지 목을 따거라. 그리고 저 건방진 놈은 형틀에 묶어 매우 쳐라. 감히 내 잔치를 망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마. 포졸들이 달려들어 바울을 형틀에 묶고 곤장을 지켜들었다. 하나, 요둘리오. 곤장이 바우의 엉덩이 살점을 파고들 때마다 억하는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바우의 등은 순식간에 피범벅이 되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자신이 정신을 놓으면 어머니와 흑돈이는 끝장이었다. 사또, 제발, 어머니만은. 바우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져 갔다. 고통 속에서도 그의 시선은 칼을 든 백정 앞에 묶여있는 흑돈이를 향해 있었다. 흑돈이는 본능적으로 죽음이 임박했음을 감지했는지 홱홱거리는 비명을 멈추고 슬픈 눈으로 바울을 바라보았다. 녀석의 눈망울에 맺힌 눈물이 횃불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목에 걸린 낡은 비단 주머니만이 녀석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주는 듯했다. 백정이 흑돈이의 목덜미를 잡고 칼을 높이 쳐들었다. 시퍼런 칼날이 번뜩이자 바우는 질끈 눈을 감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어머니는 이미 실신하여 바닥에 쓰러져 계셨고 바우의 의식도 가물가려졌다. 잔치판의 풍악 소리는 더욱 요란하게 울려 퍼져 그들의 비극을 조롱하는 듯했다. 변학도는 닭다리를 뜯으며 기대에 찬 눈빛으로 도살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그 순간 흑돈이의 목을 향해 칼이 내려치려는 찰나였다. 멈추시오. 우렁찬 호통소리가 관아의 담장을 넘어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칼을 내리치던 백정의 손이 멈칫했고 춤을 추던 기생들도 술을 마시던 양반들도 곤장을 치던 포졸들도 모두 얼어붙은 듯 동작을 멈추고 소리난 쪽을 바라보았다. 변학도는 입에 물고 있던 고기를 떨어뜨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누구냐?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고함을 지르느냐? 관아의 대문이 활짝 열리며 어둠 속에서 한 인형이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다. 남루한 옷차림에 갓은 삐딱하게 쓰고 한 손에는 술병을, 다른 한 손에는 낡은 부채를 든 노인. 바로 바우가 장터로 오는 길에 만났던 그 주정뱅이 노인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걸음걸이에는 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백은 주변의 공기마저 압도하고 있었다. 내 지나가던 길손인데 고기 굽는 냄새가 하도 좋아 한 점 얻어먹으러 왔소이다. 노인은 포졸들이 가로막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당 한가운데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변학도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저 미친 거렁뱅이가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여봐라. 당장 저놈을 끌어내서 곤장을 쳐라. 하지만 노인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시선을 형틀에 묶인 바우와 칼 앞에 놓인 흑돈이에게로 옮겼다. 그리고 나직하지만 뼈 있는 한마디를 던졌다. 기름진 고기와 좋은 술은 천백성의 피와 기름이요.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진다더니 이 고을꼴이 참으로 가관이로구나. 그 시 한수의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노인의 눈빛이 번뜩이는 순간 바오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직감했다. 무언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임을. 변학도는 노인이 읊은 시 구절을 듣자마자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다가 이내 불그락푸르락하며 분노를 터뜨렸다. 저 발칙한 놈이 감히 시를 지어 관아를 능멸하다니. 여봐라. 저 미친 늙은이의 주둥이를 당장 찢어 놓아라. 사또의 불호령에 포졸들이 창을 겨누며 노인을 향해 쇄도했다. 바오는 형틀에 묶인 채 감겨오는 눈을 억지로 뜨며 비명을 질렀다. 어르신, 도망치십시오. 이놈들은 짐승입니다. 하지만 노인은 태산처럼 굳건히 서서 다가오는 포졸들을 비웃듯 바라볼 뿐이었다. 포졸의 창끝이
노인의 코앞에 닿으려는 일촉즉발의 순간 노인은 들고 있던 술병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장그랑하는 파열음과 함께 노인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다. 그는 품속으로 손을 쑥 집어넣더니 번개 같은 동작으로 무언가를 꺼내어 횃불 높이 치켜들었다. 네, 이놈들. 이 징표가 보이지 않느냐. 노인의 손에서 황금빛 물체가 번쩍이며 밤하늘을 갈랐다. 불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는 그것은 바로 5마리의 말이 새겨진 마패, 오마패였다. 순간 관아 안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달려들던 포졸들은 마패를 확인하자마자 사색이 되어 창을 떨어뜨리고 뒷걸음질 쳤다. 노인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밤공기를 찢어발기듯 외쳤다. 암행어사 출두야. 그 소리는 마치 잠자던 용을 깨우는 천둥 소리와도 같았다. 노인의 외침이 끝나기가 무섭게 굳게 닫혀있던 관아의 대문이 박살나며 암행어사 출두야를 복창하는 역졸역참의 군사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다. 뿐만 아니라 담장 위 지붕 위에서도 매복해 있던 검은 옷의 군사들이 빗발치듯 뛰어내렸다. 역적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포박하라. 아이고, 어사또. 나으리 잔치를 즐기던 아전들과 양반들은 혼비백산하여 쥐구멍을 찾기에 바빴다. 술상을 업고 도망치다 넘어지는 자,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뛰는 자, 심지어 개구멍으로 머리를 들이밀다 엉덩이가 끼어 버둥거리는 이방의 모습까지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생지옥이자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통쾌한 희극이었다. 형틀에 묶여있던 바오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저 술 주정뱅이인 줄만 알았던 노인이 나라님도 무서워한다는 암행어사라니. 역졸들이 달려와 바오의 결박을 풀고 그를 부축해 일으켰다. 고생 많았소. 이제 살았소. 바오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면서도 기어이 어머니가 계신 쪽으로 몸을 돌렸다. 다행히 군사들이 어머니를 보호하고 있었고 흑돈이의 목을 겨누던 백정은 이미 혼쭐이 나서 도망친 뒤였다. 변학도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의자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그는 납작 엎드려 머리를 땅에 처박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어사또 나으리. 소인은 그저 백성들을 위로하고자 조촐한 잔치를. 억울하옵니다. 어사또는 부채를 접어 변학도의 머리통을 딱 하고 내리치며 호통을 쳤다. 조촐한 잔치. 백성의 고요를 짜내어 만든 술과 고기가 조촐하다. 내 놈의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거늘 감히 내 앞에서 혀를 놀리느냐. 어사또의 명령에 역졸들이 변학도를 포박하여 무릎을 꿇렸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천하를 호령하던 탐관오리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도살장에 끌려온 개만도 못한 신세가 되었다. 바오는 퉁퉁 부은 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평생 당하기만 했던 서름이 한꺼번에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그때 풀려난 흑돈이가 꿀꿀거리며 어사또에게 다가갔다. 녀석은 어사또의 바짓가랑이에 머리를 비비며 반가움을 표시했다. 어사또는 껄껄 웃으며 흑돈이의 목을 쓰다듬었다. 허허, 이 녀석이 나를 제일 먼저 알아보더니 결국 내 목숨값도 하고 제 주인 목숨도 살렸구나. 너야말로 1등 공신이다. 흑돈이의 목에 걸린 낡은 비단 주머니가 어사또의 손길에 흔들렸다. 어사또는 문득 그 주머니를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표정이 굳어졌다. 아니, 이것은 그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의 매듭을 풀고 그 안에 든 내용물을 꺼냈다. 그것은 반으로 쪼개진 옥패였다. 어사또는 품에서 자신의 옥패 반쪽을 꺼내어 맞춰보았다. 두 조각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 들어맞았다.
어사또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쓰러져 있는 바우의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설마... 형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갑작스런 전개에 숨을 죽였다. 어사또는 급히 어머니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그녀의 얼굴을 살폈다. 흙투성이가 된 얼굴이었지만 젊은 시절에 고운 태가 남아 있었다. 형수님, 접니다. 시동생 몽룡입니다. 형님이 돌아가시고 소식이 끊겨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어찌 이런 산골에 숨어 사셨습니까? 어사또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다. 바우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아버지가 어사또의 친형, 그리고 어머니가 양반집 규수,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어머니는 어사또의 울음소리에 정신이 들었는지 눈을 깜빡이더니 옥패를 보고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도련님, 우리 태식이 밥은 먹었습니까? 그녀의 기억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었지만 가족을 다시 만난 본능적인 안도감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어사또는 바울을 돌아보며 와라 끌어안았다. 네가 내 조카였구나. 이 미련한 놈 삼촌도 못 알아보고 길바닥에 버려두려 했더냐. 바우는 어안이 벙벙했지만 따뜻한 삼촌의 품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다. 삼촌,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관아마당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다. 흑돈이는 그 곁에서 꼬리를 살랑거리며 마치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 의기양양하게 꿀꿀거렸다. 탐관오리는 심판을 받았고 잃어버린 가족은 상봉했으며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생명들은 다시 숨을 쉬게 되었다. 밤하늘의 먹구름이 걷히고 휘영청 밝은 달이 떠올라 이 기적 같은 재회의 현장을 비추고 있었다. 날이 밝자 관아마당에는 새로운 질서가 세워졌다. 지난밤의 광란과 폭력은 사라지고 엄정한 법의 심판만이 남아있었다. 어사또는 관복을 정지하고 동헌마루에 앉아 포승줄에 묶인 변학도와 탐관오리들을 내려다보았다. 죄인 변학도는 듣거라. 너는 나라의 녹을 먹는 관리로서 백성을 보살피기는커녕 가혹한 세금과 수탈로 사리사욕을 채웠으니 그 죄가 하늘을 찌른다. 어사또의 호령의 변학도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벌벌 떨기만 했다. 이에 너를 파직하고 부정하게 축제한 모든 재산은 몰수하여 백성들에게 되돌려줄 것이다. 또한 너를 먼 섬으로 유배 보내어 평생 흙을 파먹으며 백성의 고통을 뼈저리게 느끼게 할 것이다. 어사또의 판결이 떨어지자 담장 밖에서 이를 지켜보던 백성들은 만세, 어사또 만세를 외치며 환호했다. 변학도와 그 일당들이 굴비엮이듯 끌려나가자 관아의 곡간문이 활짝 열리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쌀과 곡식이 나눠졌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잔치였다. 심판이 끝난 후 어사또는 바우를 안채의 사랑방으로 불렀다. 의원이 와서 바우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어머니에게는 귀한 탕약을 달여올렸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바우는 여전히 이 상황이 얼떨떨하여 어사또 아니 삼촌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삼촌, 아니 대감마님, 이게 대체 어찌 된 영문인지. 바우가 말끝을 흐리자 어사또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바우의 손을 꼭 잡았다. 바우야, 내 아버지는 본래 조정의 신망을 받는 무관이셨다. 허나 10수년 전 간신들의 모함으로 영모 누명을 쓰시고 피신하셔야 했지. 형님은 너와 형수님을 지키기 위해 산골로 숨어드셨고 나는 형님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단다. 어사또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다. 다행히 작년에 진실이 밝혀져 형님의 명예가 회복되었으나 너희 가족의 행방을 찾을 길이 없어 내가 직접 암행어사를 자처하고 전국을 떠돌았던 게다. 바우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지가 그토록 고생하며 숨어 사셨던 이유가 가족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니.
가난이 원망스러웠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그런데 어머니는 왜 돼지를? 바우가 묻자 어사또는 흑돈이의 목에서 풀어낸 비단 주머니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형수님은 충격으로 기억을 잃으셨지만 무의식 중에 이 옥패만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신 게지. 그리고 네 형 태식이는 네가 아주 어릴 때 역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단다. 형수님은 돼지에게서 죽은 큰아들의 모습을 보신 게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어머니의 광기는 단순한 미침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식과 지켜야 할 가문에 대한 처절한 사랑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이 흑돈이라는 미물에게 투영되어 결국 흑돈이가 가족을 구하는 수호신이 된 셈이었다. 만약 흑돈이가 없었다면, 그리고 네가 흑돈이를 포기하고 도망쳤다면 나는 너희를 알아보지 못하고 스쳐 지나갔을 것이다. 이 짐승이 우리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운 은인이다. 어사또가 감탄하며 말했다. 그 시각 흑돈이는 마당 한가운데에 깔린 비단 방석 위에 엎드려 호사를 누리고 있었다. 관아의 주방 상공들이 변학도의 잔치상에 올리려던 산의 진미를 흑돈이 앞에 대령했다. 녀석은 처음 맛보는 기름진 음식들에 정신을 못 차리고 코를 박으며 먹어댔다. 지나가던 포졸들이 흑돈이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돼지 나으리 식사는 입에 맞으십니까? 하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흑돈이는 귀찮다는 듯 꼬리만 살랑거렸다. 어머니는 탕약을 드시고 한결 편안한 얼굴로 깊은 잠에 빠져 계셨다. 의원은 마음의 병이 깊으나 좋은 약을 쓰고 안정을 취하면 차차 좋아지실 겁니다. 라고 진단했다. 바오는 잠든 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어머니, 이제 고생 끝났어요. 아버지 누명도 벗었고 삼촌도 만났어요. 그리고 태식이, 흑돈이도 잘 있어요. 어머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지는 듯했다. 어사또는 바오에게 말했다. 이제 한양으로 가자. 내 아버지의 벼슬과 재산이 모두 복권되었으니 너는 더 이상 산골의 소장농이 아니다. 글을 배우고 무예를 익혀 아버지의 뒤를 잇거라. 바오에게는 꿈만 같은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창밖의 흑돈이를 바라보았다. 삼촌 한양에 가면 흑돈이도 같이 갈 수 있습니까? 녀석을 두고는 갈 수 없습니다. 어사또는 호탕하게 웃었다. 암 그렇고 말고 그 녀석은 우리 가문의 장손이나 다름없는데 가마에 태워서라도 모셔가야지. 그 말에 바우도 비로소 환하게 웃었다. 지난밤의 지옥 같았던 고통이 봄눈 녹듯 사라지고 가슴속에는 따뜻한 희망이 차올랐다. 저녁 노을이 관아마당을 붉게 물들일 때 흑돈이는 배가 터지도록 먹고 세상 모르고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그 평온한 숨소리가 관아의 담장을 넘어 고을 전체로 퍼져나가는 듯했다. 그것은 정의가 승리하고 착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증명하는 소리였다. 바오는 흑돈이의 등 위에 덮여있던 거적대기를 치워주고 대신 고운 이불을 덮어주었다. 고맙다 흑돈아, 정말 고맙다. 며칠 뒤 바오가 살던 산골 마을에는 때 아닌 풍악 소리가 울려 퍼졌다. 어사또의 영으로 관아의 곡간을 털어 마련한 큰 잔치가 벌어진 것이다. 마을 어귀에는 경축이라 쓰인 깃발이 펄럭였고 흉년에 시달리던 마을 사람들은 오랜만에 기름진 음식 냄새에 홀려 하나둘씩 마을 회관 마당으로 모여들었다. 그러나 오늘의 주인공은 어사또도 바우도 아니었다. 상석 중의 상석, 푹신한 비단 방석 위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앉아 사람들의 절을 받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흑돈이었다. 흑돈이의 목에는 낡은 비단 주머니 대신 화사한 꽃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녀석의 앞에는 사과, 배, 곶감 등 온갖 과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흑돈이에게 막걸리를 한 잔씩 올리며 넙죽 절을 했다. 아이고, 흑돈 나으리.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우리 마을의 수호신인 줄도 모르고 잡아먹을 생각만 했으니. 김서방이 머리를 조아리자 흑돈이는 꿀꿀하며 마치 내 죄를 사하노라 하는 듯한 거만한 태도로 사과 하나를 베어 물었다. 그 모습의 좌중은 웃음바다가 되었다. 바우는 말끔한 비단옷을 차려입고 어머니를 부축해 마당으로 나왔다. 며칠 사이 몰라보게 건강해진 어머니는 더 이상 헛소리를 하지 않으셨고 온화한 미소를 띠고 계셨다. 바우가 마을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그동안 흉년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제 삼촌이신 어사또께서 베푸시는 것이니 오늘만큼은 근심 걱정 다 잊고 배불리 드십시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바우의 손을 잡고 감사를 표했다. 예전에는 가난하다고 무시하던 이들이었지만 바우는 그들을 탓하지 않았다. 가난이 인심을 야박하게 만들었을 뿐 본성은 착한 이웃들임을 알기 때문이었다. 흥겨운 꽹과리 소리와 함께 마을 사람들은 어깨춤을 추기 시작했다. 얼쑤 좋다. 신명. 나는 가락에 맞춰 흑돈이도 흥이 났는지 엉덩이를 실룩거렸고 동네 아이들은 흑돈이의 꼬리를 잡고 기차놀이를 하며 뛰놀았다. 한때는 팔려가 목숨을 잃을 뻔했던 돼지가 이제는 온 마을의 복부를 불러온 복돼지가 되어 숭배를 받고 있는 풍경은 그야말로 인생지사 새옹지마 그 자체였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바오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어머니, 흑돈이가 아직도 태식이 형으로 보이세요. 어머니는 흑돈이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고개를 저으셨다. 아니란다. 태식이는 내 가슴속에 묻었고 저 녀석은 우리 가족을 살린 고마운 흑돈이지. 어머니는 흑돈이에게 다가가 꽃 목걸이를 고쳐 매주며 속삭였다. 고맙다. 내 덕분에 우리 모자가 살았다. 흑돈이는 어머니의 손길에 눈을 지그시 감고 콧소리를 냈다. 녀석도 이제는 자신이 누구인지 이 가족에게 어떤 존재인지 아는 눈치였다. 어사또가 다가와 바우의 어깨를 두드렸다. 자, 이제 떠날 채비를 하자꾸나. 한양까지 가려면 갈 길이 멀다. 바우는 정든 집과 마을을 둘러보았다. 비록 찢어지게 가난하고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서린 곳이지만 동시에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고 기적을 체험한 곳이기도 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고했다. 안녕히 계세요. 저는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떠나는 행렬은 장관이었다. 앞장선 어사또의 말 뒤로 바우와 어머니가 탄 가마가 따랐고 그 뒤에는 특별히 제작된 수레를 탄 흑돈이가 위풍당당하게 따랐다. 수레에는 천하제일 의리돈, 텐샤띠이 이리돈이라는 깃발이 꽂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 너머까지 따라 나와 손을 흔들며 배웅했다. 바오야, 한양 가서도 우리 잊지 마라. 흑돈아, 잘 가라. 겨울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속에는 어느덧 봄 기운이 실려 있었다. 눈 덮인 산길 위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녹아 졸졸 흐르는 소리가 그들의 앞길을 축복하는 듯했다. 바오는 가마 창문을 열고 뒤따라오는 흑돈이를 보았다. 녀석은 수레 위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지만 그 평온한 얼굴이 더없이 행복해 보였다. 그래, 이게 사는 거지. 바오는 활짝 웃었다. 쌀독은 비었어도 희망은 가득 찼고 백은 없어도 백백히 되어주는 든든한 돼지 한 마리가 있으니 무엇이 두렵겠는가. 고난 끝에 찾아온 이 달콤한 행복 희용은 그들이 흘린 눈물 하나만큼이나 깊고 진했다. 바오 일행을 태운 행렬은
희망찬 내일을 향해 힘차게 나아갔고 그 뒤로 흑돈이의 경쾌한 코골이 소리가 봄의 교향곡처럼 울려 퍼졌다.